예, 원재입니다. 저는 현재 이제 김천 수도암이라는 이제 선원에서요, 정진하고 있는 수자고요. 지금 대한불교진흥원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세계 일주를 했고, 또 세계 일주에 관한 이제 기록을 이제 책으로서 출판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서 여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세계 일주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직 책을 보지 않은 분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빌어서 제가 세계 일주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일주를 왜 시작했는가? 이것에 대한 이제 질문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믿지 않으신 것 같지만 저는 돌아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06년에 출가해서 삼회기를 받고 그리고 선원에서 정진을 해왔거든요. 제가 현재까지 20한 거 정도를 큰 방에서 정진하면서 선원 수자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고정적인 삶을 좋아하고 수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계 일주를 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의문을 할 적에, 저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적에 저는 이제 원력이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 원력이 어떤 계기도 있어요. 제가 백담사에서 정진할 적에 한 도반 스님이 이제 당신이 90년도 초반에 티베트를 여행할 때를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90년도 초반만 해도 이제 티베트를 여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여행을 많이 다녔던 그 도반 스님은 라싸에서 이렇게 머물 적에,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티베트 여행 규제가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외국인 친구들끼리 모여서 지프를 렌트하고 티베트 전역을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들으면서도 되게 부러운 거예요. 부러워가지고 야, 나도 한번 저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절에 들어가서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을 언제 할 수 있을지 저도 이제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때 결심은 했어요. 내 세계 일주를 한번 하겠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2012년 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은사스님이 해인사의 전 방장이셨고 또한 이제 전 종정이셨던 이제 도림 법자전자 스님이셨어요. 시자 소임을 맞춰갈 때 즈음에 지금쯤 세계 일주를 한번 결행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제 공부에 대한 약간 미심쩍음도 있었고 좀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면 공부가 자꾸 정체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환기를 한번 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도 했고, 또한 이제 그 당시까지 이제 시반거 정도를 채우면서 저 자신도 공부를 했으니까, 이 공부가 실생활에서 세계라는 터전에서 어떻게 발휘될 것인가, 작용할 것인가, 저 자신을 시험해 보고픈 그런 생각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 일주를 2019년 9월부터 2년간 결행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였냐면은, 제가 약간 농담 겸 진담으로 이런 말을 해요. 선원수자한테는, 우리한텐 이제 시간이 넘쳐나요. 어떻게 보면 시간은 엄청 많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세계 일주를 마음 먹었지만은 수중에 제가 계좌를 살펴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세계 일주가 되겠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수자들에게는 우리는 남은 평생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수행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고, 남은 평생을 어떻게 보면 내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 일생을 휴가로 생각한다면 휴가로도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은 많지만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다가 제가 잘하는 게 그나마 잘하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글을 좀 대학생 때 많이 썼어요. 그걸 한번 활용해보자 해가지고 세계 일주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세 가지로 나뉘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세계 일주 하면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일종의 원력을 표현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세계 불교 문화를 체험해 보겠다는 첫 번째 원력이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세계에 산재한 여러 불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불자님들과 만나면서 소통하면서 그 경험의 기록을 남기겠다라는 것이 있었고, 세 번째가 제 여행이지만은 그 기록을 남들이 보게끔 다양한 형태의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세 번째 원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제가 해인사 문도다 보니까 월간 해인 측에 매달 이제 제가 세계 일주 만행을 하는 그 기록들을 원고로 보내면서 그런 약속을 했고, 또 다른 상황으로는 뭐냐면은 여행이니까 매일매일 좀 블로그에 이제 기록을 남기자는 것을 목적으로 했어요. 이 기록이란 것에 대해서 전 되게 좀 의미를 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세계 일주를 한 스님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왜냐면 일주를 한다면은 서에서 동으로 아니면 동에서 서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되거든요. 돌아야 되는데 실제로 스님들 중에 세계 100개국 넘게 이제 여행을 하신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은 그 기록이 특별하게 남아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그 기록을 처음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사명감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내가 이 본을 잘 만들어 놔야 결국에 저 다음으로, 지금은 어떻게 그럴진 모르겠지만은 저 다음으로 세계 일주를 하시게 될 스님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나올지, 당장 나오긴 힘들겠죠.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그러나 몇 년 후에 저의 이제 후발주자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먼저 선을 잘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 좀 성실히 기록을 남겼어요. 꾸준하게 매일매일. 그래가지고 그런 기록을 남기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A4 15장으로 써가지고 종단의 어른 스님들, 또 사형 스님들, 선배, 도반 스님들한테 이제 보내드렸어요. 제가 화주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격려를 해주셨어요. 이 어려운 걸 네가 하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지만 그래서 사형 스님들도 참 큰 계획을 세웠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해가지고 굉장히 응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분 반대할 분은 계셨어요. 그분은 누구셨냐면은 바로 저의 스승이자 은사스님인 이제 노장님이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노장님이 반대하실 거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여행 경비가 다 마련이 되고 또 여행에 대한 약간의 대강적인 계획이 다 되었을 적에 노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세계 일주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9월에 떠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노장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서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예상하는 바였거든요. 그러니까 노장님이 이런 말씀 하세요. 너 세계 일주 하면 좋을 줄 알지? 그거 하면은 고생만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더 이상 뒤로 물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없어가지고 약간 좀 당돌하게 말씀드렸어요. 스님, 제가 여지껏 살면서 고생다운 고생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서 고생 한번 제대로 해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드리니까 노장님께서 표정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고개를 획 돌리시더라고요. 돌리셔가지고 거기서 약간 저의 어떤 무게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구체적으로 세계 일주라면 무엇을 하겠다,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겠다, 그런 약속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은 노장님의 그런 이제
거절하시는 듯한, 이제 반대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거는 직접 행동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약간 그런 종류의 결심을 더 다졌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결국에 세계 일주를 하기로 결정을 했지만은, 근데 제가 좀 두 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를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은 매일같이 108배를 하겠다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108배는 뭐냐면은, 제가 선화에서 정진한 납자이긴 하지만은 이 세길주를 하면서 정진의 어떤 여운, 정진의 기운을 계속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무엇을 할까 생각해보니까 108배가 가장 좋겠더라고요. 근데 108배를 하게 된 이유에는 사실 저희 은사스님, 노장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저는 행자 때 해인사, 태설당의 방장시자로 차출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노장님을 직접 곁에서 가까이 뵀는데, 노장님이 매일마다 108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뵀어요. 보통 82, 80 중반을 넘어선 이제 노장님께서 매일 108배 하는 모습은 되게 희유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옆에서 살면서 그렇게 어르신이 매일 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거예요. 예전에 시자할 적에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노장님이 한번 포행을 저랑 이제 같이 가시는데 툭 하고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이제 언제야? 내가 어제 자다가 12시 반에 눈이 떠졌거든?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어젯밤에 어제 저녁에 108배를 안 했더라? 그러신 거예요. 스님, 뭐 깜빡하실 수도 있죠. 저라고 뭐 시자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노장님이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은, 그래서 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니까 노장님이 12시 반에 일어나 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자 입장에서는 어르신이 그렇게 밤에 일어나서 108배 하신 게 너무 좀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좀 하루 좀 쉬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스님 좀 쉬셔도 됩니다. 그거 매일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하니까 노장님이 아니야, 나 하던 건 계속 해야 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되게 저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피곤하면 빠지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랬는데 노장님은 독감이 걸리실 때도, 감기에 걸리실 때도 있잖아요. 그거 한 번에 108배를 하기 힘드시면은 그걸 3번에 나누어 하셨어요. 제가 그걸 시자로 살면서 옆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같이 젊은 놈이 이 108배 하루 한 번 하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수행자고 이게 무슨 공부하는 사람이고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8배 하나만은 꼭 하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결심을 하게 되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제가 108 참회문을 준비해 갔어요. 108 참회문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한 배씩 한 배씩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불상을 모셔가기 힘드니까 수도암의 대적광전에 비로자나 부처님 사진을 찍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다 모셔놓고 호텔에서든 숙소에서든 한 거예요. 여행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항상 108배를 가방에 108 참회문을 넣고 다니까 여행을 하다가 절이 나타나면은 바로 108배 먼저 하는 거예요. 108배. 그리고 절이 있으면은 이참에 금강경도 일도 가자 해가지고 금강경도 갖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좀 108배를 매일 하기로 그렇게 원력을 세웠지만 실제로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금강경을 왜 갖고 다녔냐면은, 제가 절을 하기에는 이제 제가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가 못해가지고 독방을 쓰면은 이제 절을 할 수 있겠지만은 좀 도미토리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제 방을 같이 나눠 쓰다 보면은 절할 자리도 마땅치 않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또 이동 중일 때도 있죠. 밤에 어디 이동 중일 때도 있고. 그럴 때는 금강경 일독을 108배로 대신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108 참회문과 금강경을 그렇게 가방 안에 항상 넣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했지만은 이런 것들, 이런 수행의 기본 틀을, 자세를 항상 유지하자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 제가 좀 독특하게 준비하게
한 게 있었는데 그게 불기자심 명함판이에요. 성철 쌤이 쓰신 불기자심이란 글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출가 수행하는데 중요한 동인이 되었던 건 사실이에요. 뭐냐면은 성철 스님께서 쓰신 너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 나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그 글귀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큰 숙제처럼 다가왔던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너무 속이고 살았구나, 이런 저 스스로 이제 참회가 들면서 어떤 이것을 내 삶의 좌우명으로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세계일주 할 적에 제가 분명히 수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건데 그 친구들한테 무엇을 선물할 수 있을까?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이제 부피가 커서도 안 되고 너무 비싼 것이어서도 안 되고 그러면서도 좀 승려로서 의미 있는 선물이 되어야 할 것인데 무엇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성철쌤의 불기자심 이 경구를 명함판으로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선물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인쇄소에서 이제 이 명함판을 600장 정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일주를 하면서 제가 만나게 된 수많은 이제 외국인 불자도 있겠고 그냥 친구도 있겠고 한국인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것이 저의 저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철 스님께서 이렇게 쓰신 글귀입니다라고 이제 건네드리면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시고 이렇게 좀 여행을 이제 계획을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좀 큰 문제가 남았어요. 뭐냐면은 약간 이제 자금상의 문제였던 거예요. 제가 여러 종단의 어른 스님과 사형 스님, 이제 선배 도반 스님들로부터 이제 화주를 받긴 했지만은 그것이 여행을 하기에 충분한 여행 자금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근데 우연찮게 제가 해인사에서 시자 소임을 볼 적에 어떤 미국인 친구 하나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나 세계일주를 계획 중인데 이런 생각이 있다. 그때 이제 여전히 자금 문제가 좀 힘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카우치 서핑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하니까 무료로 숙박할 수 있는 여행자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은 스님도 여행 경비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잠자는데 돈도 필요하고 밥 먹는데도 돈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야 이게 무슨 해결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우치 서핑을 알아보니까 카우치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소파를 뜻하거든요. 소파를 뜻하고 서핑이란 건 이제 자기 지낼 수 있는 이제 숙소를 찾아서 이제 돌아다니는 형태를 뜻해요. 그러니까 세계에 수많은 여행자들이 있지만은 자기의 집 중에서 이를테면 최소한으로 카우치, 소파 정도는 내줄 수 있고 여기서 지낼 수 있다는 식으로 이 숙소를 내주는 여행자 커뮤니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렇게 하면 나도 숙비도 절약할 수 있고 이렇게 식비도 절약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이제 카우치 서핑에 회원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해가지고 프로필이 있는데 프로필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자세하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후 2년간 제가 카우치 서핑을 활용할 것인데 프로필의 어떤 정보를 보고서 제가 어떤 카우치 서핑에 요청을 하면은 그 상대방 측에서 이거를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우치 서핑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외국에 나가서 먼저 한국에서 제가 먼저 카우치 서핑을 경험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카우치 서핑은 서퍼하고 호스트로 나눠요. 서퍼는 뭐냐면은 그 카우치 서핑을 신청하는 사람이고 호스트는 뭐냐면은 그 신청한 사람의 어떤 요청을 받고서 이거를 검토하고서 수락하는 사람, 집주인과 결국엔 객이에요. 그런데 제가 해인사에 머무는 동안 또 김천 수도함에 머무는 동안은 약간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외국인 친구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총 이제 8명 정도의 외국인들을 해인사와 수도함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카우치 서핑을 선 경험을 해봤어요. 그 중에 이제
두 친구, 인도네시아 친구하고 또 이제 덴마크의 의사 친구한테는 실제로 제가 유럽에 가서 그렇게 가서 같이 집에 머물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우치 서핑을 하지만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카우치 서핑을 할 적에 그 본인이 가게 된 도시 있잖아요. 도시에서 프로필 작성란이 있으니까 거기에 검색어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뭐 프랑스 파리에 간다. 파리에 10만 명의 카우치 서퍼가 있다고 친다면은 거기서 호스트들 중에 검색어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호스트를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스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의 어떤 세계 일주 원력 중에 하나가 세계의 선지한 불자들을 만나는 게 또 원칙이었으니까 저는 불자들을 만나는 게 제 우선 원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어에 뭐를 썼냐면은 부디즘, 부디스트, 또 이제 또 좀 더 다양하게는 메디테이션, 아니면 선을 뜻하는 젠 이렇게 써가지고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쪼록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리퀘스트라고 요청을 보내는 거죠. 나는 한국에서 선수행을 하고 있는 스님인데 이런 목적으로 해서 지금 세계 일주를 하고 있고 나는 당신이 불교인인 걸 알고 있고 또한 수행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걸 알고 있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요청을 보내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도시에서 제가 요청을 보내도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승낙 요청이 오는 거예요. 스님 우리 집에 오세요. 전 스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카우치 서퍼 여행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스님은 별로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선수행을 하고 있는 스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좀 희소성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카우치 서핑이 이렇게 요청을 보내면은 많은 경우 그게 좀 수락되지가 않고 약간 좀 이렇게 답장도 안 오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제가 프로필을 꼼꼼히 살펴보고서 그 지역의 호스트들 중에 정말 수행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이제 분들한테만 리퀘스트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8, 90%로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보통의 여행자들은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이 곧장 이렇게 잘 오지 않는데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이거를 이제 몽크 어드밴티지라고 이렇게 외국인 친구들한테 말했던 것 같아요. 수많은 곳에서 이제 여러 불자님들을 만났지만은 그분들에게 한국 불교에 관해서 또 선의 수행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대화, 저의 경험 요소도 중요하지만 어떤 영상 자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2가지를 마련해 갔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백담사 묵음선언이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2008년도에 백담사의 묵음선언에서 이제 하한거 정진을 할 적에 KBS 다큐멘터리 팀에서 이제 스님들의 수행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고 요청해가지고 그때 선원 측과 사정 측과 이제 협의하에 스님들이 수행하는 모습을 담은 이제 다큐멘터리예요. 이것을 가져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이 다큐멘터리를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말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영상으로 보면 그게 훨씬 직접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총 여행을 하면서 한 20번가량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2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되니까 영상만큼 좋은 자료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한국 스님들은 이렇게 살고 있으며 또 이런 식으로 용맹정진하고 있으며 이렇게 공양을 하고 있으며 그런 것들이 한국 불교를 모르는 분들께는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제 놀라워했던 게 이제 용맹정진이었던 거예요. 이제 아직까지 우리 선문화 전통에서 용맹정진이라는 수행 전통이 남아 있거든요. 부처님 동안거 기준으로 부처님 성도제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스님들이 잠을 자지 않고 정진만 합니다. 근데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 스님들이 졸다가 이렇게 졸고 있으면은 이 경책하는 스님들이 돌아다니다가 딱 죽비를 대고서
잠깨라고 경책을 딱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되게 놀란 거예요. 왜냐면 다른 수행에서는 없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사냐고 하니까 다큐멘터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은 정말 엄청나게 수행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많은 불자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세계에 있는 불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몰랐다고. 그냥 고요하게 앉아있는 건 줄 생각했지. 네, 그랬던 것 같고, 또 이렇게 했었고, 제가 카우치 서핑을 통해서 사실 수많은 불자들을 만났어요. 뭐 중국 청도에서는 리와 밀리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를테면 리 같은 경우에는 금강경과 육조단경을 사경하는 수행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경이란 거를 한국인 불자님들이 많이 하시지만 중국인이 그렇게, 제가 또 알고 있는 경전은 그렇게 사경하고 있는 거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이 친구가 워낙 불교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떤 중국 선의 황금기 시대의 스님들, 여러 선사 스님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면은 진짜 귀 쫑긋하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님의 법명이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저를 한자로 적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자로 적어두면 자기가 또 웹서핑을 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 스님의 뭐 일대기며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굉장히 열의가 높은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와 동거인으로 살고 있던 밀리라는 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불교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옆에서 저와 리가 하는 말을 이렇게 주워 듣다 보니까 뭐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둘이서 동남아 여행을 갔는데 미얀마에서 수행센터에서 같이 수행을 한 거예요. 근데 불교에 원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수행을 하고 있던 리가 아니라 밀리가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불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수행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한 어떤 작은 인연이 조금 커졌지 않나 한번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데서는 예비 출가자 친구도 만나게 되고, 또 유럽에서도 실제로 불교 수행을 하고 있는 여러 친구들, 아니면은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인도 같은 데를 여행 다니다가 저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한국 불교를 소개해야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었는데, 좀 그런 인식이 한번 깨진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인도에 한국 친구들이 워낙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다닌 거예요. 이렇게 같이 다니기도 하고 또 한국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불교에 관해서 열성적으로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불교 알고 싶은데 스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줄도 모르겠고, 그리고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절에 가서 이제 이게 자기 질문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무작정 이제 물어보기도 좀 겸연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웬 스님 하나가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옳거니 하고서 저 스님한테 불교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바빠서 일반인들도 불교에 관해서 알고 싶지만 저걸 물어볼 기회가 없었던 거구나 하고서, 그렇다면 내가 꼭 외국인들만 상대할 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한국인들도 만나보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친구들 중에서도 불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불교를 되게 많이 설명을 했어요. 같이 얘기도 하고. 그 중에는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꼭 이제 제가 원력상으로는 외국에 있는 불자님들을 이제 만나는 게 저희 원력이었지만은 실제로 외국에서 많이 다니고 있는 불교에 관심 있는 한국 친구들에게도 불교를 소개할 필요성이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 보면은 이제 제가 준비해 갔던 불기자심 명함판도 이렇게 선물해주고 이렇게 많은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카우치 서핑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만남의 기록들이 세계일주 책에 다만 나로 살 뿐에 여러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것을 모두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겠고 이런 식으로 많은 불자들의 기록들과 그것들이 그들을 만나면서 제가 받았던 느낌과 경험들이 이게 참 큰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보게 되니까 그렇게 카우치 서핑의 경험들도 있지만은 중국의 이제 제 세계 일주의 첫 시작은 어디였냐면은 카일라스였어요. 카일라스가 이제 어떤 산이냐면 우리 불교의 어떤 믿음 체계 안에서는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이제 믿고 있는 산인 거예요. 제가 왜 카일라스를 왜 제 세계 일주의 첫 출발 지점, 시작 지점으로 삼았냐면은 그 언젠가 뭐랄까 제가 어떤 스님의 어떤 절에 갔는데 카일라스를 찍은 사진을 제가 탁 본 거예요. 근데 산이잖아요. 근데 느낌이 달랐어요. 뭐냐면은 산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거대한 인격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무슨 산이 왜 이렇지 하고서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참 그 느낌을 형언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어떤 고매한 인격을 보는 것 같아요. 전혀 가닿을 수 없는. 도대체 어떻게 산이 이런 느낌을 주지? 라는 식으로 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일 어떤 식으로 인연이 된다면 이 카일라스를 꼭 한번 가야 되겠다. 이 결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세계 일주를 계획한 중에 카일라스를 제 여행의 어떤 시작점으로 삼은 거죠. 우주에서 중심에 있다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은 나 여기부터 시작한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재밌었어요. 이제 세계 일주를 시작하려고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카일라스 수미산 순례는 사실은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여러 지금은 순례객들과 함께 중국 여행사와 가이드를 통해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티벳 자체를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이제 제가 출국하는 게이트 넘버가 좀 신기했어요. 이게 108이었던 거예요. 108. 근데 108은 제가 108 참회문을 제가 좀 가지고 갔잖아요. 108 참회를 하겠다고. 근데 이게 어떤 암시인지 우연인지 뭐 인연인지 모르겠는데 108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아니비 설신을 통해서 뭐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번뇌의 숫자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108이란 것도 일견 번뇌의 숫자지만은 어떤 참회와 수행을 통해서 그것이 그대로 변해서 지혜로 발현될 수 있는 숫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관문 같았어요. 저한테는. 이 세계일주가 나한테 어떻게 다가올지. 108은 번뇌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지혜로 발현될 수 있는 숫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다가온 108일 수 있겠지만 그래 원제 네가 과연 어떻게 세계일주 하는지 한번 지켜보마 하는 약간 의미 있는 좀 108의 숫자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카일라스를 통해서 카일라스를 첫 지점으로 해서 세계일주를 시작하게 되었죠. 시작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카일라스 순례를 할 적에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산병 때문에. 라싸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3,600m 이제 고산 도시였지만은 카일라스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다르첸이라는 이제 전초 도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도시가 해발 4,700m였던 거예요. 근데 3,600m에서도 약간 어질어질했지만은 4,700 가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거기서 다르첸 처음에 도착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몸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고산병은 고산병에서 누가 좀 건강하냐, 몸을 잘 운신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직접 가봐야 안다고요. 저는 평상시에 좀 체력이 좋아요. 과거에 또 운동선수를 했기 때문에 이 체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에 아침에 일어났지만은 다른 이제 같이 순례를 하는 스님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결국 아침 공양을 하지 못하고 제가 무차 하나만 먹고 그냥 순례를 시작하게 됐어요. 카일라스를 이제 한 바퀴 도는 것을 순례를 이제 보통 코라라고 해요. 코라라고 하는데 시계 방향으로 보통 이 코라를 한 번 하면은 전생의 업이 소멸이 되고 108번을 하게 되면은 이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을 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라를 탁 들어섰지만은 세계 각지에서 좀 많은 분들도 왔더라고요. 물론 이제 티베트 현지인 분들께서 제일 많이 이제 오체 투지하시면서 이제 코라를 하고 계시지만은 인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이제 한국에서 온 분들 계시고 심지어는 무슨 개도 하고 있더라고요. 개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순례길 가면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근데 티베트인들이며 뭐 다른 분들은 굉장히 환희심 넘치는 표정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산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코라를 돌고 있지만은 나중에 중간에 어디서 한번 자게 되냐면은 디라프 곰바라고 그 제일 돌마라 고개 오르기 전에 디라푼 곰바에서 자게 됐는데 5200m에서 한번 자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고산병으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날 제가 결론적으로 한 20분 잤던 것 같아요. 고산병의 느낌이 어떠냐면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픈데 그 느낌을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밤새도록 어떤 힘센 거인이 나타나서 두 손으로 제 머리를 짓누르는 것 같아요. 이 고통 때문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다이아막스인가 하는 이제 고산병 약을 먹고 했지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가지고 결국에 참고 하다가 새벽 6시쯤 돼서 나 압축산소를 마시면 분명히 이거 나아질 것이다 하고서 기다렸지만은 이제 압축산소가 이제 다른 아픈 스님들도 계셨으니까 여기다 톡 떨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 이거 모르겠다 하고서 진짜 몸이 진짜 만신창이었거든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세 발 갈 수가 없어요. 세 발을.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 같으면은 뭐 잘 돌아다니고 산행도 잘하고 뭐 체력도 좋고 하지만은 세 발 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결국에는 이제 게스트하우스 떠나가지고 또 이제 돌마라 고개로 넘어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당시에 말머리꾼이 있었어요. 이제 산행이 힘든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이제 고개까지 딱 태워다주는 이제 말머리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딱 사람들 내려다주고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말머리꾼과 협상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돌마라 고개까지 이제 쉽게 올라갔죠. 근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노스님들은 당신 두 발로 이렇게 법다이 이렇게 딱 올라오고 계신데 제가 그 당시에 제일 젊었거든요. 나이로서 34살이었는데 제가 이제 완전히 기력을 상실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막 말에 실려가듯 그렇게 가버리니까 되게 좀 한편으로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좀 힘들게 카일라스 코라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어요. 왜 아쉬웠냐면은 그렇게 저한테 의미가 깊고 제가 꼭 한번 제대로 친견하고 싶은 이제 카일라스 수미산이었지만은 그때 순례를 할 적에 굉장히 이제 구름이 많이 꼈어요. 그래서 카일라스의 어떤 구름 안 낀 이제 맑은 모습을 못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순례하는 데 좀 아쉬웠죠. 근데 이제 저희 순례객이 구계왕국을 순례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나사라바 호수에서 있었는데 그때 카일라스가 너무 구름 없이 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카일라스 한번 제대로 친견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멀리서 카일라스를 뵈니까 야, 어떤 뭐랄까? 그때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카일라스가 어떤 무심한 그러면서도 투명하면서도 맑은 인격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수행이 좀 더 되어서 맑고 투명한 사람이 되어서 수행자가 되어서 다시 한번 찾아뵈면 카일라스를 제대로 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 시작점인 카일라스부터 그렇게 좀 힘겨운 세계일주의 어떤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세계일주 책을 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은 제가 세계일주를 하면서 좀 독특하게 두 가지 두 친구들과 함께 세계일주를 같이 했어요. 그 친구가 제 친구라고 부르는데 좀 흑요석 단주하고 또 이제 삿갓이 있어요. 삿갓이 있는데 이 삿갓을 만나게 된 인연은 뭐냐면은 제가 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밀짚 모자를 쓰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밀짚 모자가 이를테면은 계속 쓰고 다니고 눈도 맞고 비도 맞고 그렇게 하면은 이것도 부서져요. 부서져가지고 결국에는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수준에 간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하나를 새로 구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인도네시아 이제 족자카르타를 여행 중에 있었어요. 근데 족자카르타 여행 중에 있었는데 어떤 관광지를 탁 갔다가 삿갓들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가게에. 그래서 와, 저 삿갓이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삿갓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농부들의 모자였던 거예요. 농부들의 모자였는데 근데 우리식으로 보자면 저게 삿갓인 거예요. 그래서 나 저 삿갓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게에 갔죠. 근데 이제 가게 주인이 이제 $15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약간 가격 뻥튀기 익숙하니까 능수능란하게 좀 이제 가격 딜을 해가지고 결국에 $4에 구입하게 되었어요. 구입하게 되었고 이 삿갓을 그때부터 계속 쓰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 삿갓도 사실은 집갓 밀집 같은 걸로 만든 거기 때문에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오래 쓰고 또 이제 비와 눈 같은 것을 맞다 보면 이것도 상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목표가 이 삿갓하고 내가 세계일주를 끝마쳐야 되겠다. 그래서 삿갓이 좀 오래 쓰고 다니면 좀 이제 이래저래 부서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헝겊대기로 기웠어요. 계속 기우면서 헝겊대기 이를테면 항공담요 같은 거 뜯어가지고 기우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2년의 세계일주를 마칠 때 되니까 여기저기 누더기가 다 기워져 있는 거야. 삿갓에도. 옷도 그렇게 기워 입고 다녔지만 삿갓에도 기워 입고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삿갓에 제가 너무 오랜 동안 같이 해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저와.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뭐냐면 차경이라고 지어졌어요. 차가 뭐냐면은 막을 차자에 경이 뭐냐면은 경계 경자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막는다는 뜻인데 저는 이 삿갓이 저를 보호해 주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삿된 경계로부터. 왜냐하면 이 삿갓은 일반적인 여행자들이 쓰고 다니는 그 의상이 아니죠. 근데 보통 보면은 수행자들의 한국에서는 수행자들의 전용의 어떤 의상 중에 하나일 거예요.
모자 중에. 근데 이 삿갓을 쓰고 다니게 되면은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내가 수행자임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수행의 복장으로서 입고 다니면은 여러 어려움의 경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저 스스로 예상도 있었고,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결국에 제가 여러 여행지에서 이 삿갓 덕분에 되게 어떤 보호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동양에서 온 수행자다 해가지고 여러 호의를 많이 받았고, 서로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삿갓 덕분에 큰 위험은 벗어나게 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은 참 이제 삿갓을 잘 쓰고 다닌 것 같고요. 또한 다른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현효라는 흑요석 염주가 있어요. 제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염주, 단주 굴리고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좀 나이도 젊은데 보통 이게 노스님들이 많이 그러시거든요. 염주, 단주를 굴리시는 거. 근데 저는 젊은데도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또록또록 굴리게 되고 쓱쓱 굴리게 되고 이게 좋아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구족계를 받고 나서 이런 약간 습관이 들어버렸어요. 이 단주 하나를 가져갔어요. 근데 단주를 제가 그만 여행하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라오스의 루앙프라방 지역에서. 그래서 하루 종일 단주를 찾으러 다녔지만 결국에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염주를 돌리는 습관, 어떤 수행 방식 때문에 대체를 할 염주를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루앙프라방 이제 야시장을 돌아다니는데 어느 이제 불교용품점 갔다가 탁 들어가자마자 검은색 단주 하나가 눈에 띈 거예요. 멀리서. 딱 가서 바로 갔죠. 바로 가니까 그 검은색 단주 이거 뭐냐 하니까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단주라고 딱 하나 있다고. 이거 보니까 단주에 각각의 단주마다 나한님이 새겨져 있는 거야. 아라한이. 그러니까 이 아라한이 새겨져 있고 검은색인데 눈에 확 띄고 그래가지고 이 단주 얼마냐 하니까 110달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기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라오스 같은 곳에서 단주 하나가 110달러예요. 당연히 사기일 거라고 생각하고서 이거 너무 비싼데 하고서 이제 그냥 나가는데, 보통의 경우라면은 나가는 손님 잡아요. 잡아서 좀 깎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잡는 거예요. 의아스럽다 생각하고서 다시 시장을 돌아봤지만은 단주를 못 구했어요. 결국에는. 근데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오니까 단주를 제가 사려고 좀 의향을 좀 비춰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팔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서 나중에 점원 직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너무 좀 비싸다고 좀 깎아주면 안 되냐고 하니까 약간 곤란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직원이. 그래가지고 제가 있다 보니까 그 직원이 나중에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분이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직원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좀 그러면은 이 단주를 60달러에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되게 의아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120달러를 불렀잖아요. 그러면 좀 깎아준다면 100달러, 110달러, 100달러 정도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절반 가격이 탁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제가 물어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점원이 이 사장님한테 가서 저 스님한테 단주 좀 싸게 주면 안 되겠냐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장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가게에 딱 하나만 있는 단주기 때문에, 그리고 저거는 잘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제 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직원이 간곡하게 요청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알고 보니까 이 직원이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님이었어요. 스님이었는데 환속을 한 거예요. 환속을 했는데 일자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 사장이 결국에 삼촌이었던 것 같아요. 삼촌네 집에 가서 직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근데 웬 동양에서 한국에서 온 스님이 와서 이 단주를 정말 갖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좀 주저주저 하니까 자기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삼촌 스님한테 좀 저렴한 가격에 드립시다 하니까 삼촌은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떤 이유인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직원이 책임을 지고 저한테 $60에 판매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사장님이 이 상황을 맞닥지 않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 한 거예요. 럭키 몽크라고. 스님 운 좋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저희 눈에 확 들어온 단주와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독특한 특징이랄 게 있는데요. 제가 물건에 좀 이름을 지어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차경처럼. 이 단주도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는 이게 흑요석 염주거든요. 흑요석이 뭐냐면은 화산 용암이 이제 흘러내렸는데 그 용암이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이제 굳으면서 된 유리예요. 검은색 유리 계열인데 이게 어떤 세계의 어떤 영성의 어떤 계통에서 보면은 영성 치유자들이 많이 가지고 다녔던 돌이라고 해요. 실제로 차크라 수행 같은 데는 이 흑요석이란 게 어떤 몸에 내재한 전체 차크라를 정화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흑요석에서 좀 빛나서. 근데 눈에 확 들어왔어요. 더군다나 나님이 돌에 한 분 한 분 다른 모습으로 새겨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탁 받아들었지만은 이거는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다 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흑요석이라면은 거물흑자에 빛날 요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물흑자는 저는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건 색깔은 검다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제 책이 있다면은 노자의 도덕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서 이제 노자 선생님께서 어두울 현자라는 걸 좀 쓰세요. 그게 뭐냐면 색깔을 나타내는 거물흑자가 아니라 어두울 현자를 쓰신데 그 어두울 현이란 게 뭐냐면은 어떤 진리의 본체,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닿을 수 없고 근원을 찾을 수 없고 또한 색깔도 아닌 것, 그런 알 수 없음의 그런 묘한 당체로서의 어두울 현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두울 현자지만 그것이 온갖 인연을 통해서 빛이라는 인연, 사람이라는 인연, 어떤 소리라는 인연을 통해서 나타날 적에는 다른 작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빛남도 그런 작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물흑자가 아니라 이걸 어두울 현자로 바꿔야 되겠다. 어둡지만 그것이 작용으로서 빛이 나고 빛이 나지만 그 근원을 찾을 수 없음으로써의 어두울 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불교 수행, 진공, 묘, 유와 같은 그런 어떤 법의 이치를 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법의 이치를 담고 있는 이 단주로 내가 명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새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그렇게 현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지어준다는 약간 이게 독특한 물건을 만들자 이게 아니라 약간 저만의 원력을 집어넣는 게 있었어요. 저는 물건을 이름을 지을 적에 원력도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진공 묘유처럼 어둡지만 밝게 빛나는 어떤 우리 진리와 세상의 운행 원리처럼 그런 것들을 품고 있지만 내가 이것을 잘 굴려야 되겠다. 실제로 단주를 굴리잖아요. 굴리는데 이걸 잘 굴려야 되겠다는 저의 어떤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단주를 굴리는 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좀 수행의 과정이거든요. 그것도 분명히 수행이고 저도 이거를 톡톡톡 돌리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거든요. 집중을 많이 하고 여기에 몰입해 들어가고 실제로 걸어다니면서도 단주를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관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수행을 세계 일주를 하면서 이 단주를 돌리면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원력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차경과 현유
함께 세계 일주를 했지만은 여기에 좀 한 가지 더 보탤 수 있다면은 이제 두루마기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세계 일주를 하는데 제가 고집스럽게 좀 두루마기를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봄, 가을 두루마기하고 여름 두루마기하고 두 가지를 갖고 갔는데 나중에 세계 일주를 끝날 때는 거의 누더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입고 다녀가지고. 근데 보통 스님들이 여행을 한다면 이렇게 두루마기를 계속 입고 다니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좀 너무 이제 크고 좀 걸리는 데도 많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것도 또한 원력으로서 입고 다녔거든요. 왜냐면 두루마기 물론 옷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법의 상징이에요. 저는 스님이고 수행자인 것이 이 두루마기를 통해서 또 사갓을 통해서도 드러나거든요. 분명히 내가 이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면은 이런 예상을 했어요. 나는 법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고집스럽게 입고 다녔어요. 네. 스님 덥지 않으세요? 이를테면 반팔 입고 조끼 입고 그 다음에 두루마기 입었으니까 한여름에 그거 입고 다니면 좀 땀나요. 땀나는데 그래도 저는 입고 다닌 거예요. 좀 땀나더라도. 왜냐면 제가 수행자라는 좀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수행의 마음으로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니면 분명히 법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도 강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외국인들한테 이런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두루마기 굉장히 가볍잖아요. 여름 거는 특히나. 근데 이게 아머라고 했어요. 보호구. 이것이 나를 보호해준다. 라이트 아머. 이렇게 좀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차경과 현유와 두루마기와 함께 이게 세계 일주를 전 세계를 이제 다니게 되었죠. 그 중에서 제가 한 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피에르라는 친구예요. 저한테는 참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세계 일주책 다만 나로 살 뿐 1, 2권을 통틀어서 3번에 걸쳐서 나온 인물이에요. 근데 3번에 걸쳐서 나온 인물이 없어요. 아무도. 근데 피에르만 유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피에르를 제가 만난 곳이 어디냐면은 샹그릴라, 중국 윈난의 샹그릴라라는 도시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한국인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는데 보통 한국인 게스트하우스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잘 오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당시가 좀 추웠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시간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거실에 난로 주위에 이제 옹기종기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약간 숙소가 춥기 때문에 난로는 그나마 따뜻하니까 사람들이 할 일 없으면 거기 와서 뭐 책도 보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저 그냥 불 쬐고 있었어요. 근데 웬 말끔한 모습의 이제 백발 노장이 옆에서 있는 건데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거는데 혹시 한국 스님이냐 하니까 맞다고 하니까 뭐 이런 경우로 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랄까 굉장히 좀 친근감이 느껴졌어요. 처음부터. 그때 이제 불교에서부터 여행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느냐에서부터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2시간을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근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외국인과 2시간을 얘기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좀 끝낸 경우가 많은데 피에르하고는 굉장히 친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했더니 피에르가 사실은 불교 신자였던 거예요. 불교 신자였고 그리고 피에르가 선불교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공통점 위에도 뭐냐면 피에르가 또 카우치서핑 멤버였어요. 멤버였고 그럼 피에르도 카우치서핑 하냐고 나도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신도 그런 식으로 여행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공통점이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뭐 이를테면 커피도 같이 좋아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의기투합이 잘 됐어요. 첫 만남이었는데 근데 이제 결국 피에르하고 약간 윈난 그 샹그릴라에 같이 머물면서 거기에 이제 송찬림사라는 이제 윈난의 최대 티벳 절이 있어요. 거기도 같이 가고
뭐 어디 절도 가고 하게 됐고, 저희가 이제 윗벙 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마을에 한번 이제 트레킹 겸 해가지고 찾아가기로 했는데, 거기에도 좀 피에르하고 좀 함께 하게 됐어요. 이게 몇 박 며칠을 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같이 가기 전에, 윗벙 마을에 가기 전에 페이라이스라는 곳에 들리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메리설산에 이제 아침 해 떠오르는 장면을 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7일 정도를 피에르하고 같이 다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이었어요. 누군가하고 같이 동행을 한 적이. 그리고 거의 유일했어요. 방을 같이 나눠 쓴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어지간해서는. 근데 너무 뭐랄까, 동질감? 친근감이 느껴져가지고 피에르하고는 7일 동안 굉장히 가까워졌죠. 같이 다니면서. 그러다가 결국에 피에르는 다음 일정상 쿤밍으로 떠나야 됐고, 저는 이제 리장으로 가야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좀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좀 같이 밥도 먹고 악수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그러면서 피에르가 사실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불자인데, 미국에 어디 사냐면은 이제 플래그스태프라는 곳이 있어요. 애리조나에. 거기 뭐냐면은, 플래그스태프라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랜드 캐니언이라면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러면 그랜드 캐니언에 산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플래그스태프라는 도시 인근의 사막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근데 피에르의 나이는 62세였어요. 미국 나이로.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63세쯤 됐겠죠. 근데 당시에 제가 여행을 할 때가, 그때가 30 중반이었으니까 사실 나이 차이는 엄청나게 큰데, 같이 불교인이고 같이 수행자고 여러 경험 공유치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피에르가 스님, 여행하다가 미국에 오면 꼭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런 약속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꼭 가겠다고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피에르는 거만사라는 이제 직업을 가졌다가 거기서 은퇴를 하고서 이제 세계 곳곳에 이제 불교 문화를 탐방하고 다니던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수행도 하고 이런 그런 순례 형식의 이제 여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스님을 만나니까, 이제 원재라는 스님을 만나니까 피에르도 굉장히 반가웠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여정이 달라서 이제 좀 헤어지게 됐죠. 그러다가 제가 피에르에 관한 소식을, 다음 소식을 듣게 된 게 바로 바라나시였는데, 제가 피에르와 헤어졌지만 이메일로 아니면 뭐 페이스북 같은 걸로 이제 종종 연락을 했거든요. 어디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 그럼 이제 이렇게 간혹 연락을 했는데, 제가 인도에 들어갔을 적에 피에르도 인도 어딘가에 있을 예정이었어요. 인도를 6개월 정도 다닌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라나시에 이제 머물면서 피에르 어디 있어요? 하면 일정 되면 꼭 만나요, 이렇게 메일을 보냈죠. 근데 피에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단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그 메일 내용이 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뭐냐면은 피에르가 인도를 다니다가 좀 소화기 계통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델리에 있는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위암이라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피에르는 결국에 여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남은 위암이지만 얼마 정도 기한이 남았는지 아니까 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으로 돌아와서 재검진 받으니까 위암이 확신된 거예요. 똑같이 1년. 그러니까 위암에 걸려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약간 투병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제가 미국에 갔을 적에 피에르가 살아있을지도 확신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피에르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메일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왔지만은 나는 불교 수행자다. 스님, 저는 이 죽음을 수행의 계기로 삼아서 정진하겠습니다. 이런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피에르 역시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좀 피에르가 죽는다는 사실이 좀 안타까웠던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메일을 확인했을 때가 아마 새벽 4시쯤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막 좀 많이 슬퍼가지고 좀 울었던 것 같아요. 울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우연인지 인연인지 제가 바라나시에서 머물려는 가트가 있는데 그 가트를 보통 화장 가트라고 불러요. 이제 현지어로는 이제 마니카르니카 가트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 화장 가트에 머물렀어요. 근데 화장 가트가 뭐냐면은 힌두인들의 믿음에 따르자면은 강가, 우리 겐지스 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려는 강가이고, 또 이제 금강경에서는 항아라고 부르기도 하죠. 항아수 모래와 같은 뭐 공덕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죠. 그 겐지스 강에서 가까운 곳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가트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화장 가트이기 때문에 그 숙소에서 내려다 보면은 하루에도 이제 수십 번씩 이제 천으로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 천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그걸 메고서 막 이제 가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뒤따라가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냐면은 힌두인들의 믿음에 따라자면 겐지스강에서 한 번 목욕을 하면은 전생의 업장이 소멸이 되고, 여기서 화장을 해서 그 화장 남은 것을 이제 겐지스강에 흘려보내면은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고부터 해탈을 한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숙소에 머물면서 이게 사람 화장하는 모습을 좀 종종 본 거예요. 종종 봤는데 좀 독특했어요.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 따지자면은 가족이 죽고 그리고 이제 화장해야 된다면 굉장히 슬퍼하잖아요. 근데 인도인들은 당신들의 이제 신념 체계와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지 가족 중에 누구가 그렇게 화장하면서 그렇게 이제 화장되고 그 시신 남은 시신한지 그 흔적들을 이제 겐지스강에 흘려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하는구나,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 저들한테는 다른 의미의 죽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마침 피에르도 어떤 종류의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망 선고를 받은 시점인데, 저도 화장가트에 머물면서 삶과 죽음에 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인도에서 어떤 베다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일생의 사주기라는 게 있는데 0세부터 25세, 25세부터 50세, 50세부터 75세, 75세부터 100세까지 100년을 이제 사람 인생이라고 보자면은 50세 이후의 삶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나프라스타라고 불러요. 이것이 산을 바라본다, 숲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세상에서 자기 역할과 의무를 다하면서 세상 사람으로서 굉장히 의무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50세 이후는 그 의무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삶과 인생을 반조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또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피에르도 거만사라는 이제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의미로서 그렇게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불교 수행 문화를 접하고 또 그런 순례를 하는 과정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피에르도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피에르가 불자로서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죽음을 더 이상 어떤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자기의 수행 대상으로 삼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피에르가 내가 미국 들어가기까지 좀 한 번은 얼굴을 더 보고 싶으니까 좀 잘 살아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인도를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나서 저는 이제 저의 원래 여행 계획대로 그렇게 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 수많은 이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카우치 서핑의 어떤 가장 활발한 곳이 유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유럽이 비싼 여행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돈을 많이 아끼고 카우치 서핑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3개월 제가 여행 결산해 보니까 이게 교통비나 입장비나 그런 건 다 들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근데 3개월 결산해 보니까 하루당 30유로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30유로면 그때 당시 환율로 4만원이 좀 넘었어요. 4만원 넘었는데 한 달로 치자면 120만원 정도로 쳐야 돼. 120만 좀 넘었지만 유럽을 120만원에 다녔다 한다면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불자들 집에 머물면서 숙비와 식비를 엄청 절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수많은 불자들을 만나는 되게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은 글을 쓰기도 했고, 거기서 사람들을 워낙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제가 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좀 해봤어요, 유럽에서. 이를테면 제가 불교인이지만은, 스님이지만은, 제 글을 읽는 분 중에 이제 카톨릭 신자들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바티칸 공국에, 로마에 가서는 교황청에서만 찍는 스탬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스탬프, 교황청 모습을 담은 엽서에다 스탬프 찍은 걸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카톨릭 신자한테는 굉장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야, 스님이라고 못 해줄 게 뭐가 있냐 해가지고 제가 카톨릭 신자들을 좀 수습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스님이 이렇게 메시지 써가지고 거기서 교황청에서 이제 보낸 거예요. 카톨릭 신자들을 위해서 그런 엽서 이벤트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소매치기도 당해보고, 그리스에서 남들 치른다는. 그리고 이제 피사의 사탑에 가서 이제 좀 사탑을 좀 어떻게 좀 세워보는 듯한 표주로 사진도 찍어보고, 그리고 제 여행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죠. 밀라노 센트럴 스테이션에서 제 작은 가방을 도난당했어요. 여권과 카메라, 모든 108 참여문도 거기 있었어요. 참여문도 거기 있었고, 나중에 다른 식으로 프린트하게 되었지만은 실제로 제일 중요한 물품들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을 제가 도난을 당했어요. 거기서 도난을 당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여행을 그만둬야 될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으니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물품들이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그날 이제 수습을 하면서 좀 다녔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같은 데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유대교인들을 만나면서 경험도 해보고. 근데 또 궁금해가지고 이스라엘은 혹시 불교인들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텔아비브라는 지역에 숭산 스님이 제자들이 창건한 이제 관음선종 선센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이지만은 이제 불교로 개종한 분들을 만나서 같이 수행도 해보고, 그러게 하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다합이라는 이제 이집트 도시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도 따고. 근데 좀 재밌었던 게, 다는 얘기 못 드리겠지만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강사가 해인사 스님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이제 환속을 하신 거죠. 해인사 스님이셨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제 다시 이집트에서 또 도난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뭐 세렝게티 사파리도 하고, 그렇게 아프리카 북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남쪽까지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 대륙으로 이제 남미를 들어간 거죠. 남미 들어가서 리우데자네이루 가서 예수산 가서 한번 예수님께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뭐 파타고니아 또 트레킹도 하고. 이제 세계 일주니까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때 해야 될 일은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또 당시에 브라질 월드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운동 경기 보는 걸 좋아하지도 않는데, 야, 브라질까지 왔는데, 남미까지 왔는데 월드컵을 내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평생 이거 볼 일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꾸야바라는 도시까지 가서 월드컵도 한번 구경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남미 일정을 남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콜롬비아 거치고 멕시코 거쳐가지고
남미 일정을 끝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들어간 거예요. 미국에 들어갈 적에 역시 가장 생각이 들었던 거는 피에르예요. 피에르와 틈틈이 이제 안부 이메일을 보내긴 했지만은 약간의 호전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음식도 건강식으로 잘 먹고 해서 수술도 좀 받고 해서 지금은 많이 호전된 상황이다라는 이제 메일을 전달 받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걱정이었거든요. 과연 그때까지 괜찮을 것인가라는 걱정이 했는데 제가 미국에 들어간 때 2014년 9월 쯤인데 그때 피에르는 되게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LA에서 차를 몰고서 이제 플래그 스태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피에르가 마중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피에르가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백발이었거든요. 백발이었는데 이제 뭐 항암 수술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머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저와 공통점이 많았는데 이제 헤어스타일까지 이제 공통점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피에르가 머무는 사막 집에서 별일 없이 지냈어요. 그냥 같이 산책하고 얘기하고 밥 해먹고 그러면서 뭐 같이 영화도 보고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한 닷새 머물렀어요, 제가 피에르 집에서. 그러면서 한번 조금 뭐 피에르가 뭐 하고 싶은 거 없냐 해가지고 우리 말 타러 갈까 해가지고 뭐 저 인근에 있는 목장에 가서 말 1시간 정도 타고 뭐 그 정도만 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전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피에르도 당신의 어떤 죽음을 준비하면서 되게 평온한 마음가짐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랜드 캐년을 이제 그 근처에 사니까 당신 찾아오는 수많은 손님들한테 이제 그랜드 캐년을 소개해 준 거예요. 안내도 시켜주고. 저도 피에르하고 같이 하면서 굉장히 순조로웠고 굉장히 뭐랄까 충만감 느끼는 그런 닷새를 같이 지낸 것 같아요. 닷새를 지내고서 마지막에 이제 피에르와 헤어질 적에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이 들죠. 이것이 마지막일 거라는. 더 이상 제가 언제 미국에 올지도 모르겠고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포옹을 했어요. 오랫동안. 피에르도 저를 마지막으로 볼 거라는 이제 생각을 당신 스스로 했겠죠. 그렇게 하고서 저는 결국에 미국 여행을 마지막으로 해서 세계 일주를 2014년 10월 9일 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국에서 2014년 네 돌아왔지만 2017년 세계 일주 끝나고 3년 뒤에 페이스북 메시지 하나가 톡 온 거예요. 근데 마이클이었어요, 보낸 사람이. 근데 저는 마이클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거든요.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도 마이클이라는 사람은 없었는데 저는 스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마이클은 누구냐면 피에르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들이었는데 마이클이 메시지를 보낸 거죠. 2017년 9월 11일 오후 2시 36분에 피에르가 죽었습니다. 어디서 죽었냐면은 텍사스에 있는 여동생 집에서 죽었다고요. 근데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굉장히 편안한 모습으로 피에르가 돌아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이클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피에르를 금생에 만난 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피에르가 당신의 믿음에 따라서 다음 생에 태어나도 훌륭한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했다고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쓰셔가지고 그 이제 메시지 보면서 한참 머물렀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눈물은 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뭐 많이 울어봐서 그런지 뭐. 그리고 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죽음이란 거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예비 죽음을, 이제 죽음의 판결을
이제 받아들여야 했던 이제 피에르 자신도 죽음을 준비했어야겠지만은 피에르 주변의 가족들도 피에르의 죽음을 준비했어야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사실을 알게 되는 저도 어떻게 보면 피에르가 죽게 될 것을 저 스스로도 이제 마음으로 다져가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슬프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마이클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피에르는 그렇게 갔지만 또한 이렇게 오고 있음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피에르의 친구 원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짤막한 메시지를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피에르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로 마치겠지만은 이제 책을 나오게 된 한번 이야기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제가 2014년 10월 9일에 한국에 귀국했잖아요. 귀국하고서 세계일주를 끝마쳤으니까 사실 세계일주 중간에 한 언론사에서 중앙 언론사에서 이제 저희 세계일주를 되게 좀 크게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출판부로부터 언론사로부터 좀 조명을 받았어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제가 세계일주를 하고서 돌아왔고 월간 해인의 어떤 여행기를 연재를 했고 블로그에 수많은 기록들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제가 세계일주 여행기를 책으로 출간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출판사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지만은 다 거절했어요. 이유는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저는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책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저 스스로의 수행을 잘 해나가고 또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 저는 제 공부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러나 달라진 점은 있었지만 아직 안정화되는 상태도 아니고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책 출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출간을 해서 이런저런 조명을 받다 보면 제가 공부할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수행에서 제 스스로의 어떤 진리를 구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출가하고 수행을 했는데 다른 일 때문에 이제 정신 팔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제 출간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서 그냥 수행을 해나갔어요. 세계일주를 시작하기 전과 달리 똑같이 그렇게 수행을 해갔는데 근데 좀 달라진 점은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약간 쉬어졌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되게 좀 힘들고 좀 괴로운 게 아니라 수행을 해나가면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수행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에 관해서 제가 왜 이렇게 뭐가 바뀌었지라는 이런 저 자신의 어떤 의문을 하기도 하죠. 근데 나중에 이거를 제가 자세하게 말하진 못하겠고 눈앞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눈앞이 진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수행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행을 계속 해나가고 또 안거하는 이제 납자로서의 삶도 똑같이 살아갔죠. 그러다가 어떤 제 스스로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마음의 안정화가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또 확인하고 다지는 작업을 좀 몇 년 동안 또 계속 했어요. 계속 한 다음에 저 스스로의 어떤 판단이었죠. 이제 흔들릴 일이 없겠구나. 이제 뭘 해도 되겠구나라는 딱 생각이 들 때 이제 이제 불광 출판사에서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좀 찾아온 거예요. 제가 사실은 수행을 하면서 약간의 이제 알아지는 것들, 공부된 것들을 약간 2015년부터 글로 쓰고 있었는데 그 글들을 보면서 이걸 출간했으면 좋겠다고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참 인연이란 게 참 그런 게 제가 그 전까지는 출간 제의를 다 거절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제 책 내도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들 적에 이게 직접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수도함에. 그래서 결국에 그런 연유로 해서 저희 수행 에세이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를 내기로 결정을 했고, 그걸 낸과 동시에 세계 일주도 다시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한테 이제 세계 일주 원고를 받아 가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신 출판 관계자분이 계세요. 그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저 세계 일주 여행기 다시 정리합니다. 이거 받아 가시겠습니까? 하니까 받아 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세계 일주를 2014년 10월에 마쳤지만은 그 집필을 하기 시작한 거는 2019년 12월부터요. 그래서 탈고가 된 거는 2020년 한 4월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책이 출간이 된 거는 2020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6년의 간극이 있는 거죠. 세계 일주를 끝낸 시기와 실제로 그것의 기록물인 책이 나올 때까지는 6년의 간극이 있었는데, 좀 사람들은 의아할 수도 있어요. 세계 일주 끝났으면 바로 세계 일주 책 나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계 일주라는 게 저한테도 분명히 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그냥 작은 일이었다면 저 말고도 다른 수행자분들께서 세계 일주를 갔다 오셨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기록을 할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 나타났을 텐데 그런 걸 한 분은 아직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세계 일주를 치러내긴 했지만 이것이 나의 삶에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저 스스로도 이걸 되짚어보고 약간 점검하면 시간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간혹 하기도 하셨어요. 세계 일주의 의미가 당신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하실 적에 저는 이제 바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이 일이 나한테 크게 왔지만은 이 일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나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켰는지는 저 자신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세계 일주를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이걸 정리하는 과정이.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집필을 하면서 세계 일주 책을 집필하면서 그 의미들이 나한테 이런 상황으로 다가온 거였구나 라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일은 치러냈지만 그것의 의미를 정리되는 과정은 나중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일주를 정리하는 게 그냥 막 즐겁거나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되게 슬프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막 그런 과정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여행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세계 일주를 이런 식으로 비유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만다라를 만드는 과정 같다고 느꼈어요. 만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티베트 스님들이 많이 하시죠. 이제 사각 이제 틀 안에 이제 온 우주에 이제 들어와신 부처님들을 형상화한 이제 불화예요. 불화. 근데 그 불화가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재료가 모래예요. 모래. 스님들이 이렇게 형형색색의 모래를 다 뿌려가면서 몇 달에 걸쳐서 이제 그 만다라를 조성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인내해야 되고 또 수행의 과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경외스러운 불공이 되는 거예요. 몇 달에 걸쳐서 이 만다라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큰 스님의 집전하에 이 만다라를 부처님께 공약물로 올려요. 공약물로 올리면서 이 거대한 이제 장엄한 이제 불공이 딱 그런 공약물 과정을 마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 과정이 좀 인상적이에요. 스님들이 의식이 끝난 다음에 그냥 빗자루 가지고서 그 거대한 불공을 빗자루로 싹싹싹 쓸어 담아요. 그렇게 멋있는, 그렇게 장엄한 불공을 아무런 느낌 없이 쓱쓱쓱 쓸어 담고서 나중에 그걸 한데 모아가지고 강물에 흘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만다라 영상 보면서 되게 좀 충격을 받았고 인상 깊었어요. 이게 성주 괴공의 어떤
진리를 이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낸 것인데 내 글쓰기 과정도 저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일종의 이거를 뭐랄까 부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수행의 과정들을 이렇게 인내의 과정으로 이제 한번 글을 쓰면서 써내기도 하지만은 여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를 잘 흘려보낸다는 생각으로 좀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넉 달 정도 글을 쓰고서 이렇게 좀 세계일주 원고를 이제 마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을 기록하고 생각하고 다시 정리하는 건 저의 역할이지만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 혹은 불자님들 여러 일반인들 분들께서는 각자의 다른 의미로 이거를 받아들이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저는 글을 쓰는 게 저의 이제 정리하는 게 저의 역할이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살아나고 어떤 의미로 당신들의 마음에 들어갈지는 저는 모르죠. 그러나 저는 떠나보내듯 좀 글을 썼던 것 같아요. 나의 일은 여기까지다 하고서 그렇게 글을 썼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나마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이 여행기지만은 사실 저는 수행자잖아요. 수행자고 이 수행의 정신을 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행을 만행을 다녔기에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로서는 이제 쓸 수 없는 어떤 시선의 관점으로부터 이렇게 글을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거 여행기가 아니라 수행기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원재 스님과 어떤 눈앞으로 같이 따라다닌 것 같다는 그런 아주 많은 피드백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참 같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이제 감사를 드렸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한번 물었어요. 저희 은사스님은 이제 2014년 12월에 입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세계일주를 마치고서 한 달 뒤에, 한 달, 두 달 정도 뒤에 좀 입적하셨어요. 제가 당시 송광사에서 안거 중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누상님이 투병하신 모습을 이제 봤고, 또 이제 듣고 있었으니까 입적하실 걸 준비하고 있었죠. 저희 문도들은, 형제들은. 근데 사실, 안거하고서 공양하고 탁 나오는데, 윤하 스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은사 스님 돌아가셨으니까 입적하셨으니까 짐 챙겨서 빨리 행사로 가라고 해서 들을 때만 해도 별 느낌은 없었어요. 그러셨구나. 왜냐면 저도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혼자서 욕실에서 양치하다가 울음이 툭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울음이 툭 터졌는데 이게 좀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해인사로 가는 6시간 동안 울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운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제 평상시에 약간 모습이 되게 칙칙하거든요. 항상 뭐 밝고 긍정적이고 그런데, 근데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선원 스님들이 엄청 놀랐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 스님이, 원재 스님이 저렇게 울 줄 몰랐다고. 근데 울음이 안 멈춰진 거예요. 6시간 동안. 야, 그래서, 좀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근데, 노장님과 제가 노장님을 1년 정도 시자로 모시면서 살았지만 약간 이 인연이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스승과 제자 인연이란 게 보통 인연이 아니죠. 근데 제가 6시간 동안 울게 된 그런 노장님이셨으니까 누군가 그렇게 물은 거예요. 스님이 이렇게 세계일주 책을 내셨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감화도 주시고 이런저런 좋은 말씀도 듣는데 스님 은사 스님께서 많이 이 책을 보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했죠. 잘 모르겠는데 이렇지 않을까요?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노장님은 워낙 말끔하고 담백하신 성품의 어르신이셨어요. 그래서 아마 세계일주를 마치고 제가 노장님과 에게 세계일주를 끝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라고 인사드릴 때와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책을 건네드려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노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세계 일주 잘 마치고 이렇게 무사히 몸 건강히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수고했다 이제 정진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 드렸냐면은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고서 수도함에 돌아가서 다시 정진했어요. 책을 받으셔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수고했다 이제 정진해. 그래서 만약 노장님이 그런 말씀 하신다면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죠.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세계 일주 여행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2019년 가을부터 이제 첫 책을 내고 이번에 세계 일주 만행기 내고 여러분들과 약간 교류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만남은 힘든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제 글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또 이제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교류하려고 저 역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언젠가 코로나 시기가 끝날 것이고 직접적인 만남을 하게 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나중에도 인연 따라 뵙는 날이 오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